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늘 찾아오는 아침처럼 마음속의 희망 또한 당연한 듯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사랑한 신사임당. 대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이었어요. 1504년 강원도 강릉에 까만 대나무가 자라는 집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부인, 우리 둘째 딸을 어질고 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인선이라고 부릅시다. 신명화는 어여쁜 둘째 딸을 안고 매우 기뻐했어요. 신명화의 기쁨과는 달리 그의 나라에는 커다란 일이 있었어요.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 윤씨가 죽은 일을 안갚음하여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수백 명을 죽인 것이죠. 신명화는 벼슬에 나가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인선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아침 무렵에 글 공부를 마치면 낮에는 뜰에 나와 풀과 벌레들과 어울려 놀곤 했죠. 인선은 풀과 벌레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인선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그리는지 신명화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죠. 신명화는 딸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가까이 가보았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사마귀를 이토록 잘 그리다니. 신명화는 딸의 빼어난 그림 솜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선은 어머니와 함께 강릉의 외가에서 지냈습니다. 신명화는 과거를 준비하느라 한성에 머물렀기 때문에 인선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신명화는 강릉에 올 때마다 인선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신명화가 강릉에 오자 인선은 한 걸음에 달려나갔어요. 우리 인선이 많이 컸구나. 신명화는 인선에게 한성에서 구해온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선물은 이름난 화가들의 널리 알려진 그림들을 똑같이 흉내내어 그린 그림들이었죠. 인선은 곧장 방으로 달려가 종이와 붓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림들 가운데 하나를 펼쳐놓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안견의 목류도 온도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로구나. 신명화는 인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얼마 뒤 인선이 다 그린 그림을 본 신명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부인, 이리 와서 이 그림 좀 보시오. 우리 인선이가 그 어렵다는 안견의 그림을 똑같이 그렸소. 정말이네요. 이때 인선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답니다. 인선은 신명화가 한성에서 구해준 그림들을 보며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얼마 되지 않아 인선은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림 솜씨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인선은 자신만의 화풍으로 풀, 벌레, 과일, 꽃과 새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인선은 외할머니에게 바느질과 자수도 배웠죠. 우리 손녀, 손끝이 아주 야무지구나. 인선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면 어느새 천 위에는 어여쁜 꽃이 피어났죠. 재주 많은 인선 덕분에 가족들은 늘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인선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신명화가 과거에 합격하였죠. 신명화는 그동안 일부러 과거를 보지 않았다가 연산군이 물러나고 중종이 조선의 제11대 왕이 되자 뒤늦게 과거를 보았던 것이죠. 인선은 기쁜 마음에 종이와 붓을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달개 벼처럼 생겨 개관하라는 이름이 붙은 맨드라미 그림이었죠. 인선은 그림을 신명화에게 선물했어요. 맨드라미는 벼슬에 오른 사람이 쓰는 모자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보니 내가 과거에 합격한 것이 기뻐서 그린 그림이로구나.
신명화는 인선이 그린 그림의 숨은 뜻을 알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답니다. 인선은 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어질었어요. 신명화는 인선의 짝으로 누가 좋을지 깊이 생각하였죠. 인선의 남편이 될 사람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면 좋겠구나. 인선이 솜씨 좋은 교수라는 소문이 퍼져 며느리로 삼으려는 집안이 많았어요. 하지만 신랑감들이 좀처럼 신명화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신명화는 한성에 사는 이원수라는 선비를 알게 되었어요. 이원수는 성격이 느긋하고 어질며 믿음직스러웠죠. 인선은 19살에 이원수와 결혼했어요. 인선은 결혼을 한 뒤에도 강릉에서 지냈습니다. 이원수가 인선이 친정에 머물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죠. 인선은 계속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뻤답니다. 결혼을 한 뒤부터 인선은 사임당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그해 사임당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신명화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사임당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성에서 과거 준비를 하며 지내던 이원수는 아내를 보기 위해 강릉에 자주 왔어요. 사임당은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선비가 되기를 바랐죠. 이렇게 한성과 강릉을 자주 오가다 보면 서방님께서 과거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사임당은 이원수에게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 공부에만 힘쓸 수 있도록 강릉에 오지 말라고 하였죠. 부인 말이 옳기는 하지만 이원수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 한성으로 떠났습니다. 이원수가 한성으로 떠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밖에서 문소리가 나더니 이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인! 나왔소! 아니 서방님, 어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사임당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당신과 아이들 생각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이곳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싶소. 그러자 사임당이 망설임 없이 말하였어요. 제가 서방님의 앞길을 막는다면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임당의 말에 깜짝 놀란 이원수는 이튿날 곧장 한성으로 떠났답니다. 어느 날 이원수가 모처럼 강릉에 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선녀님. 잠을 자던 사임당이 꿈결에 부르는 소리였죠. 부인! 꿈을 꾼 모양이요. 이원수는 잠에서 깬 사임당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사임당은 이원수에게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넓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한 선녀님이 아기를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얼굴이 옥처럼 깨끗하게 빛났죠. 그런데 선녀님께서 제게 그 아이를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임당은 아직도 꿈이 생생한 듯 자신의 두 팔을 내려다보았어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아이가 태어날 태몽이 틀림없소. 이원수의 말대로 사임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아이를 낳아야겠어. 사임당은 10달 동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썼습니다. 1536년의 어느 날 아이가 나오려는지 사임당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잠이 든 사임당은 그 사이 또 꿈을 꾸었답니다. 검은 용이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더니 마루를 지나 사임당이 잠을 자던 방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죠. 마침내 용처럼 씩씩하고 옥처럼 맑은 사내의 아이가 태어났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큰 선비로 이름을 날리는 율곡이랍니다. 몽룡은 사임당이 용금을 꾸고 낳아 붙여진 이름이고 율곡은 이의 호이죠. 율곡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똑똑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율곡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죠. 율곡은 3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였죠. 외할머니가 빨갛게 잘 익은 석류를 따주자 율곡은 이렇게 말하였죠.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빛나네. 지혜로운 어머니 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으며 율곡은 더욱 총명한 아이로 자랐어요. 4살 때는 사략이라는 역사책도 술술 읽을 정도였답니다. 율곡이 6살이 되었을 때 사임당은 한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성에 계신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내가 친정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지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신사임당은 친정어머니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가마가 강릉 친정집을 떠나는 날, 사임당은 어머니를 떠나는 슬픈 마음을 담아 시를 지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장안으로 가는 이 마음. 이따금 머리 들어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아래로 저녁 산만 푸르네. 사임당은 살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어요. 또한 사임당은 이원수를 뒷바라지하며 7남매를 훌륭히 키워냈죠. 그러다 문득 강릉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지으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어요. 이원수는 사임당을 보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빨리 벼슬에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원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지만 생각처럼 벼슬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원수의 바깥 나들이가 잦아졌어요. 서방님, 요즘 어디를 그리 다니십니까? 사임당이 걱정스레 이원수에게 물어보았죠. 당숙댁에 찾아가 인사를 엿줄 것 같소. 그러자 사임당이 화가 난 말투로 물었어요. 어찌하여 과거 공부를 제쳐두시는 것입니까? 당숙께서 우의정에 오르셨으니 과거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겠소. 조만간 나를 조정으로 부르신다 하셨으니 부인은 걱정 마시오. 이원수의 당숙인 이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임당은 이원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여기고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숙댁에 발을 들이시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하십시오. 당숙을 따르다가 나중에 좋지 못한 일을 당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 뒤 이원수는 사임당과의 약속대로 이 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훗날 사임당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1565년에 조선의 제13대 왕인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문정왕후의 힘을 믿고 못된 짓을 일삼던 신하들이 모두 벌을 받은 것이죠. 이때 이기는 이미 죽고 없었지만 이기의 집안도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임당의 말을 듣고 이기의 집에 발길을 끄는 이원수는 다행히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죠. 사임당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볼 정도로 지혜로웠답니다. 사임당이 45살이 되던 해에 매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율곡이 13살의 나이로 과거 시험 가운데 하나인 진사시의 초시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율곡은 6살에 한성에 와서 사임당에게 사서를 배웠어요. 사서는 유학의 기본 생각이 담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4가지 책을 말하죠.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었지만 율곡은 금세 배우고 익혔습니다. 어린 소년이 시험장에 나타나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은 율곡이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임당이 4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랜 공부 끝에 마침내 이원수가 벼슬을 얻었어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둔 곡식을 한성으로 옮기는 일을 맡아보는 수운판관이라는 벼슬이었죠. 사임당과 가족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이원수가 사임당의 손을 맞잡고 말했어요. 사임당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운판관이 된 이원수는 나랏일을 돌보기 위해 평안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사임당은 붓을 드는 일이 더 많아졌답니다.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열심히 살아온 세월 동안 사임당과 함께한 소중한 붓이었죠. 사임당은 언제부터인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1551년 버드나무가 푸르던 여름날, 사임당은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율곡은 사임당의 무덤 곁에서 정성껏 3년창을 치렀어요. 그리고 율곡은 어머니를 잃은 슬픈 마음을 담아 사임당의 행장을 지었어요. 행장은 죽은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온 일들을 적은 글입니다. 사임당의 높고 맑은 품성과 덕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사임당의 어진 성품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임당의 그림과 붓글씨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